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 손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빠 손을 잡고 고아원에 들어가던 기억은 분명히 있어요. 아빠가 열밤만 자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고아원 선생님 손에 맡기고 들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아빠 하고 불렀는데도요.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건 결국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였겠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그 꿈을 꿔요. 제가 돌아선 아빠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겨우 불렀는데도 아빠가 돌아보지 않는 꿈이요. 아빠의 얼굴은 잊어서 그런지 꿈에서도 아빠의 얼굴은 끝내 볼 수 없었어요. 사춘기가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나를 데리러 올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결심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잘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공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에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뭐든 악착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오게 됐을 때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 역량을 펼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물론 덩그러니 사회에 나와보니 나이 어린 여자애가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겐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 보니 슬퍼도 안 울고 외로우면 나가서 조깅이라도 하면서 몸을 더 단련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눈물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고아원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나가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허리띠 졸라매 저축하고 적금 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종잣돈이 생기더라고요. 비로소 제 인생에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저는 그 돈으로 그간 준비하고 공부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상점을 연 거였죠. 인터넷으로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 울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외로워도 안 울던 제가 피로 누적으로 울었어요. 근데도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울고 다시 일어나서 막 웃으며 일했어요. 누군가 봤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던 때였어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걸 느낀 때였죠. 그렇게 사업이 좀 잘 되면서 생활의 기반이 닦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살만한 집도 샀고 중고였지만 SUV 차도 샀어요. 아무래도 물건 떼올 때 좀 큰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내 것이 생기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옷만 팔다가 직원 두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인터넷 상점을 열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배달로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배달 오는 청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자꾸만 눈길이 가서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번호 줄까요? 네? 아니, 누가 번호 달랬어요? 왠지 김칫국? 나는 그냥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계속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무심한 얼굴로 대묻더라고요. 저 보고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번호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뒤편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괜히 더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번호 달랬어요? 됐거든요? 아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배달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아, 그랬죠. 앞으로는 궁금하면 거기로 전화하세요. 제 번호예요. 그리고는 또 무심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 사장과 직원 사이지.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도 있었고 다 제 또래들이었거든요. 우리 사장님 저 남자한테 제대로 빠졌나 보네.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 남자가 번호 줄까요? 하기 전에 한 말.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 물었어요. 아까 사장님한테 배달기사 어디까지 연락했었냐고요. 아, 그랬어? 아유, 그 남자 얼굴만 빤히 보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 진짜 아니라고요. 잘생겼나? 난 잘 모르겠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유, 딱 걸렸어. 잘생겨서 본 거구만. 제 눈에 안경이라 그랬던 걸까요? 제 눈에는 꽤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보기엔 그냥 훈훈하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배달기사 위치가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번호를 바꿔보니 먼저 전화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사심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몇 분 뒤에 도착한다고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던 휴일, 그 남자가 불쑥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잘못 걸었나 싶었지만 일단 받았죠. 오늘 쉬는 날이죠? 뭐예요? 그냥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다시 재고 확인하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래도 밥은 먹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같이 밥 먹을래요? 얼떨떨했는데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게 남편과 첫 데이트였어요. 뭐 좋아하냐길래 그때 먹고 싶은 순댓국 얘기를 했더니 맛집을 안다며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눈 떠보니 시댁에 인사를 가 있더라고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우리 아들 보는 눈이 역시나 높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드라마 속에서 보던 못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공치사를 잘하신다 싶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몇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진심이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한순간에 기울기 전까지만 해도 친정부터 잘 사는 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휴, 너나 나나 뭔가 큰 걸 잃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보듬으면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빠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이미 들으신 듯했고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지만 분명 엄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엄마는 살아계실까 아니면 돌아가신 걸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근거 없는 그리움만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뵌 그날 마치 엄마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혹여나 시어머니가 별로면 어쩌나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은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랑 결혼할 즈음에는 배달기사들을 관리하는 관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워낙 성실하다 보니 사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덕분에 다달이 일정한 월급도 받게 돼서 그때를 계기로 저한테 청혼했거든요. 그래도 사업하는 제가 더 잘 벌긴 했죠.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내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 한 푼도 받질 않으셨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월급을 죄다 저에게 가져다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넉넉히 주면 그걸 또 모아서 제 생일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 선물을 사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사업 때문에 아이를 좀 늦게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도 일을 멈출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낳은 내 혈육이 생겼다는 기쁨 때문인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보다도 아이 키우는 데 더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지금 일도 잘하는 거 아는데 혹시 내 사업 좀 도와줄 생각 있어? 나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뭘 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업의 전반적인 걸 운영해줬으면 하는데. 어? 물론 나도 같이 할 거지만 사업장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갑자기 왜 그래? 출산하고 힘들어서 그래? 사실 나 우리 아기가 너무 예뻐. 우리 애는 당연히 예쁘지. 근데 그게 이유라고? 어릴 때는 내 손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당신이 나 대신 출근 좀 하면 안 될까? 남편은 크게 웃었고 그 즉시 인수인계가 시작됐어요. 그 후로는 남편이 대신 출근을 해준 덕에 참 편해졌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점차 운영에 적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 덕분에 새 적성을 찾은 것 같아. 운영이 잘 맞아? 근데 나도 이유가 있어서 부탁한 거야. 당신 원래도 관리했잖아. 사업장 운영도 결국 종합적인 관리거든. 그런가? 그래도 당신이 상품 선택부터 창의적인 건 다 해주니까 내가 관리는 할 수 있지. 당신도 일하다 보면 안목도 좀 늘 거야. 진짜 그래서 당신이 좀 더 마음 편히 육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나 돌아가면 어쩌려고? 애 좀 크면 돌아오는 거 아니었어? 맞아. 깜짝이야. 난 당신이랑 회사 다니면 더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제 마음엔 이미 둘째 계획이 들어서 있었어요. 첫째를 낳고 보니 너무 나이 차이가 크지 않게 둘째도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둘째가 생겼죠. 둘째를 임신하고 나니 몸이 전과 같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종종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저 대신 첫째의 등하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제 배가 점점 더 불러오자 그때부터는 밥까지 챙겨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도 돌아오고요.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좀 하면 어때? 나 아직 젊어. 네가 아도 닥달해서 이젠 용돈도 받잖아. 돈 받은 만큼 해야지. 아니, 그거야 어머니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 네가 용돈 안 받으면 이젠 부탁 안 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받는 거야.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지금처럼 종종 저희 일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달이 용돈 드릴게요. 이제 그 정도 형편 돼요. 아직 사지 멀쩡한데 왜 자식들한테 신세를 져? 저도 어머니한테 신세 지잖아요. 부모한테 지는 게 무슨 신세야. 그럼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이제 적은 나이 아니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손주들 조금 자랄 때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후로는 노인정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또 어머니 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 관두라고? 진짜 그래도 돼? 아직 괜찮은데.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러다 어머니 갑자기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도 결국 수긍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천군만마 같은 육아 선배님을 얻었죠. 사실 저는 종종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냥 늘 상주하듯 집으로 와 계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저 때문에 더 피곤하실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출산 후엔 시어머니께서 몸조리를 해주셨는데 둘째 출산 때는 조리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했죠. 출산 후 조리원에 내가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 밥을 해주려고 잠깐 남편과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올 때까지 내가 청소도 하고 민구 밥도 좀 해주고. 시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거였는데도 굳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수상한 마음에 예정일보다 5일 먼저 퇴소해 집 비밀번호를 누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너 왜 벌써 왔어? 혼자 온 거야? 아유 세상에. 아기 이리 줘.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놀랐지? 저는 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구세요? 그게 말이야.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혹시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당황한 마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가는 아주머니였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며칠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저 아세요? 저는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 대신 그 아주머니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보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게 있잖아. 왜 반말이세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한테 왜 미안하신데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아주 어릴 때 봤지. 아니, 네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봤지. 정말이에요? 설마.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맞아. 지금 나 꿈꾸고 있어요? 아니야. 현실이야. 날 알아보겠니? 저는 정말이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난 한눈에 알아봤어. 아기 때 얼굴이 많이 있네.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날 찾아왔다고요? 네가 최근에 유전자 등록을 했더라고. 그냥 첫째 낳고 나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요. 안 그래도 너 오기 전에 첫째랑 놀고 있었어. 지금은 낮잠 자고 있고. 꼭 너한테 안겨 자는 것처럼 애가 잠이 들더라고. 그 아주머니는 두 손을 내민 채 저에게 다가왔어요. 꼭 안아보고 싶다는 듯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눈치챈 것 같지만 어떻게 눈치를 못 채요. 이렇게 닮았는데. 집에 있는 엄마를 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를 낳은 부쩍 수척해진 거울 속의 저와 너무 닮은 여자였거든요. 정말 그러네. 세상에, 우리 딸이 자식을 둘이나 낳았구나. 그래요. 아빠가 날 버리고 엄마가 곁에 없는 사이에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모든 순간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황당해요.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워낙 어릴 때 같이 산 기억만 흐릿하게 있었고 뭔가를 묻고 싶었을 땐 고아원에 있었으니까요. 네 시어머니께
말씀 다 들었어. 네가 고아원에서 자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나는 그저 성인이 되어서라도 행여나 나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게 유전자 등록만 해놨었거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언제 집을 나갔어요? 혹시 아빠 기억나니? 뒷모습만 기억해요. 하던 행동이나 그런 거. 아주 어릴 때 아빠가 물건 집어던지면서 엄마랑 싸웠던 기억은 있어요. 맞아. 그런 적이 있어. 아니, 많았지. 그리고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굳이 알려고 안 해도 그냥 알 것 같아요. 널 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까 나도 키우기 싫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나간 게 아니야. 그럼요? 네 기억 속에 있는 그 모습. 나더러 집 나가라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겁주면서 했던 행동이야. 그래서 날 놓고 이혼했어요? 아니, 난 널 데려가려고 했었어. 근데 네 아빠가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그때는 내가 직장도 없고 소송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네 아빠는 할머니도 살아계셔서 일할 때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외할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 어쩌다가요? 사고로. 나도 어릴 때 충격이 컸지. 그래서 너한테 그런 충격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줘버렸네. 그럼 왜 나간 건데요? 날 위해 버틸 수도 있었잖아요. 버틸 수 있었다면 버텼겠지. 근데 네 할머니랑 아빠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 심지어는 나 보는 앞에서 배고프다고 우는 너한테 우유도 못 먹이게 했어. 네? 애 살리고 싶으면 나더러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 도대체 왜요? 그러면서 날 버렸잖아요. 난 엄마 말 못 믿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으니까 키우기 싫어서 날 버렸겠죠. 너 낳은 뒤에 알게 됐어.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더라고. 꽤 오래 만난 여자였는데 지겨워서 헤어졌다가 나랑 결혼했던 거지. 근데 내가 너 임신했을 때 그 여자랑 다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 임신한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어찌나 기가 차든지. 그래놓고는 나더러 방패라고 하더라. 그럼 왜 나를 두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나랑 연결고리를 아예 끊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 널 고아원에 버렸다는 걸 보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잘 키울 줄 알았지.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찾고 있어. 나도 그 인간들 면상은 좀 봐야겠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나한테서 엄마도 빼앗고 나까지 버린 거면 찾을 수 있으면 직접 듣게 해줄게. 난 정말 진실만 말하고 있어. 그럼 유전자 등록 덕분에 날 찾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사는지만 몰래 볼까도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연락을 해줘야 하고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이상하다.
나한테 연락 온 게 없는데? 아, 맞다. 전화번호를 집 전화로 등록했어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너희 시어머니께서 받으셨어. 그게 언제예요? 너 조리원 들어가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한 거야. 네 어머니한테 너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신랑이랑도 만난 거예요? 연락 닿고 준비해서 어제 도착했어. 어젯밤에 네 신랑이랑 술 한잔씩 하면서 소소하게 회포도 불었어. 진짜 기가 차네. 어떻게 나한테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섭섭하다는 웃기를 보내자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놀랄까봐 그랬어. 일단 몸조리를 끝나고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 실은 내일 몰래 네 어머니랑 조리원에도 들를 생각이었어. 둘째도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저 모르게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그랬지. 너 몸도 아직 안 풀렸을 텐데 갑자기 말하면 놀랄 것도 같아서. 네 신랑이 가서 슬슬 어머니 얘기도 꺼내고 운도 띄우려고 했어.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좀 시키고 조리도 충분히 받고 나온 다음에 보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5일이나 먼저 나온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었잖아. 아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 그랬니? 네, 뭔가 숨기는 것도 같고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나온 거죠. 혹시 나 모르게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어머, 우리가 너 빼고 무슨 꿍꿍이를 벌이겠니? 지금도 버리셨잖아요. 저는 그래봤자 깜짝 파티 같은 걸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거면 내가 일찍 퇴소해서 집에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아니, 왜? 안 그래도 우리 서프라이즈 파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 사부인이 다 쏘신다고 했어. 자기 딸 태원 기념 파티인데 무조건 본인이 다 내신다고. 첫째 때도 파티 해주셨잖아요. 두 분이 또 괜한데 신경 쓰느라 고생할까봐 그랬죠. 너 내 딸 맞니? 그래도 신랑이랑 시어머니가 기껏 파티 준비하는 것 같았으면 모른 척 좀 해주지 그랬어. 나는 그 서프라이즈 파티가 친엄마를 만나는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전에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네, 특히 고아원에서 매일 아빠만 기다리던 때도 상상했거든요. 아빠는 끝내 안 올 것 같으니까 혹시 저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진 않을까 그러면서요.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10밤만 자고 있으라고 데리러 온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구나. 어떻게 애한테 그런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가 데리러 왔을 텐데. 나는 미국에 있었어. 그럼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큰 이모가 미국인하고 결혼했거든. 이혼당하고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언니가 오라고 하더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더 오래 걸렸나 봐. 한국에 있으면 너 잘 지냈는지 들여다볼걸. 실은 그러고 싶어서 미국 안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를 혼내더라고. 어차피 데려다 키우지도 못할 애를 계속 봐서 뭐하냐고. 차라리 멋있는 엄마가 돼서 성인 되면 찾아가라고 하더라고.
설마 아빠랑 할머니도 다 있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고. 못 키웠네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기 때 품에 안은 기억만 있어서 그저 마음이 여린 줄만 알았지.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아이의 엄마 답네. 진짜 다 큰 것 같다. 첫째 낳은 후로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도 날 이렇게 낳았겠구나. 그래서 유전자 등록도 한 거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는 잘 지냈어요? 나는 잘 지냈지. 언니 밑에서 편하게 지냈어. 그러다 일 배워서 사업 시작했는데 잘 돼. 엄마도 사업을 했다고요? 안 그래도 들었어. 너도 사업한다며? 사업도 아주 잘한다던데? 엄마 손에 크지도 않았는데 엄마 닮았나 봐요. 그럼 내가 낳은 내 딸인데? 엄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보고 만지는데도 현실 같지가 않아. 내 품에 안겨있을 땐 그렇게 작은 애였는데 이렇게 커서 애가 애를 낳다니.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 두고 미국으로 온 뒤로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 뭐가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한테 물려줄 거라도 많겠지 싶어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내 자식은 풍족하게 키우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날 버리고 거짓말까지 한 아빠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장하네 우리 딸. 근데 그렇게 성공한 것까진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 같이 먹고 살기엔 충분한 정도요. 그마저도 첫째 낳고 나서는 남편한테 맡기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너무 예뻐서 24시간 붙어 있고 싶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둘 다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니 네 자식 곁에 있고 싶었겠지. 엄마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너 잘 자라는지 지켜봤어야 했어. 그럼 네 아빠가 고아원에 널 맡기는 것도 봤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엄마라서 미안한 건 알겠는데 24시간 날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날 버리는 모습까지 어떻게 봤겠어요? 내가 봤어야 해. 이젠 엄마 심정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 자식 앞에선 늘 죄인 되는 거. 난 죄인 맞지 뭐.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 고아가 된 줄도 모르고 돈만 벌며 살고 있었으니. 엄마가 미안해. 저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직 좀 얼떨떨한데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나도 쫓겨나듯 이혼한 뒤로는 한국에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든 기억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나도 어렸던 거지. 널 생각했으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잘 지냈어요. 오히려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니 이 악물고 살 수 있었어요. 넌 정말 내 딸이구나. 그러네. 엄마도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성공했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도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는 보란듯이 살고 우리 딸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제 앞에 계신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 말 진심일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저를 진짜 위해줘요. 어머, 우리 딸이 그랬어요? 네, 애가 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런 애가 아빠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우리 애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더 빨리 찾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연락도 끊겨서 우리 딸 안부를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밤만 되면 울고 밤잠을 설치니까 언니가 몰래 알아보기도 했나 봐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타셨어요. 네, 그러다 저랑 일치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진짜 기적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엄마가 되더니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혼자 견뎠겠죠. 저를 닮았으니까. 맞아요. 혼자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두 사람이 괜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나도 그랬어. 언니가 행여 나한테 뭘 더 못해줘서 저런다고 자책할까봐 씩씩한 척 살았어. 근데도 다들 알더라고. 슬픔은 감춰지질 않나 봐.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이제야 가슴에 깊게 맺혀있던 게 풀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서 같이 자면서 대신 둘째를 봐주셨어요. 애 다 먹은 것 같으니까 너 얼른 자. 기저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할게. 얼른 자. 아직 몸조리도 안 끝났잖아. 그날부터 엄마는 제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모든 걸 해주셨어요. 이러다 엄마가 병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엄마, 근데 일은 안 해도 돼? 너무 나만 돌보는 것 같아서 걱정돼. 다 하고 있어.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 진짜? 마음 같아선 사업이고 뭐고 우리 딸 옆에서 꼭 붙어서만 살고 싶다. 그것도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첫째 낳고 나니까 사업이고 뭐고 애만 키우고 살고 싶더라고.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결핍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마랑 꼭 닮은 모성이었나 봐. 그럴 거야. 물론 나도 널 못 키운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남편이 대신 출근이라도 해주는데 엄마는 미국이라서 돌아가야 하는 거지? 고민하고 있어. 응? 고민하면 어떡해.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엄마가 비록 남편은 없지만 믿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소개해줄게. 다들 내가 딸 찾아서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회사는 자기들한테 맡기고 딸과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더라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그나저나 우리 사부인은 왜 안 오시지? 족발 올 때가 됐는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부인인가? 응? 아니네. 누군데 그렇게 놀라? 의뢰 맡겼던 곳인데. 의뢰? 엄마는 전화를 받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네 아빠 찾았대. 어? 진짜? 보러 갈래? 바로 가도 되는 거야?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심란해 보이더라고요. 조금 뒤 시어머니께서 오셨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은 뒤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기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운전해서 가는데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깜빡 졸다가 일어났더니 웬 시골 동네에 차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야? 응. 저 앞에 초가집 보이지? 어? 아, 저기. 다 무너져가는 저 집? 저 집이래. 어? 저런 집에 사람이 산다고? 그렇다고 하네. 설마. 그때였어요. 저 산속에서 지게에 나뭇가지를 한가득 지고 내려오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야? 엄마도 그 남자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맞네. 그리고 즉시 엄마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잠깐 망설였어요. 저로선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빠다 보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차 안에서 보는데 엄마와 마주한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슬그머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뭐, 귀신이라도 봤어? 여보.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 여보야? 미국에 갔다고 들었는데. 내 소식을 알고 있었어? 어쩌다 보니 들었어. 차영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내 딸을 갖다 버렸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당신을 찾았겠어? 걔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결혼도 했고 사업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순간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가 제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를 본 아빠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더라고요. 뭐야? 당신 얘 찾았어? 그래, 내가 찾았어. 근데 날 왜 찾아온 건데? 왜 찾아온 거냐고? 당신이 내 딸 버렸잖아. 난 따져야겠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한테 10밤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던 거? 내가 그랬나?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요? 나는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냥 둘러댄 소리라서. 나 왜 버렸어요? 왜 버렸냐고요?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널 못 키운다고 해서 그랬어. 당장 안 갖다 버리면 나랑 끝내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었어야지. 그럴 순 없었지. 어머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 당신 어머니? 그 못된 양반?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판단해?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남은 생애를 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다고. 그 여자? 당신 그 애인? 그래. 내가 애 고아원에 맡기고 1년 정도 같이 살더니 우리 재산을 다 들고 튀었어. 그래서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그 여자가 나간 게 1년 뒤였는데도 내 딸을 안 찾아왔다는 거네? 그때 내가
고원에서 잘 지낼 애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나는 당신이 내 딸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보니까 찾았네. 찾았으면서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둘 다 때깔도 좋구만. 나보다 사는 것도 훨씬 나아 보이는데 굳이 이 꼴이 보고 싶었어? 인과응보다 이건가? 당신한테는 인과응보라는 말도 아깝지. 인과응보? 내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기껏 날 찾아와 놓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그게 왜 궁금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암이었는데 치료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찾아서 따져야지. 어렵게 찾아냈었어. 근데 내가 불러있더라고. 다른 놈이랑 이미 결혼까지 해서 만석으로 나왔는데 들고 튄 돈은 이미 다 도박으로 썼다고 하더라고. 어찌나 불쌍하던지. 그 순간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자기 재산 다 들고 튀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한 여자 말을 믿어? 뭐? 당신 참 미련하다. 하긴 미련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 그때 돈을 받아냈어야지. 그 여자가 진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긴 무슨. 이미 당신한테 사기 쳤잖아. 이미 당신을 속인 사람이잖아. 아빠는 그제야 깨달은 듯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왜? 이제라도 잡아서 돈 받아내게? 받아내야지.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그 여자 소식은 모르는구나? 당신은 알아? 당신 찾으면서 그 여자도 다 알아봤지. 그 여자 어디 있어? 못 만날 거야, 영원히. 그게 무슨 소리야? 작년에 세상 떠났더라. 암으로. 뭐? 암? 그 여자 자식들한테라도 가서 돈 받아내고 싶으면 가보든가. 자식들? 자식이 몇인데? 셋. 뭐? 그놈이랑 애를 셋이나 낳았어? 그래.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더라. 내가 더 알아보니 상대 남자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고시생이었는데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고시에 합격했더라. 내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해? 그 남자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고 고시에 합격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겠지. 고시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한 건 아닐 테니까. 설마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원래부터 돈이 있었다면 굳이 당신한테 돌아온 척해서 재산을 훔쳐가진 않았겠지. 설마 그놈이랑 그렇게 살려고 나한테 돌아온 척 했다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닐까 싶긴 하네. 아빠는 충격에 빠진 듯 엄마랑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데? 평범하게 살아. 그럼 뭐 내 자식이 더 성공한 거네. 쟤는 사업도 하잖아. 내 자식? 어떻게 내 딸이 당신 자식이야? 당신이 버렸잖아. 그래도 내 자식이지.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이제라도 아빠도 부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온 거 아니야? 뭐? 당신 참 낯짝도 두껍다. 아빠가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딸, 일로 와봐.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엄마 찾으니까 아빠도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한 거지?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어릴 때 왜 그래? 어릴 땐 아빠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좋아했죠. 그날도 아빠 손잡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서 집을 나왔었죠.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많이 섭섭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 여자한테 올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왜 나중에도 안 찾아오셨어요? 말했잖아. 내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고원에서 자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랬어. 와봤자 이런 초가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고원에서 자란 덕에 지금처럼 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사업 성공한 뒤로는 왜 안 왔어요? 그래도 내가 사람 아니냐?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사실은 네 할머니 치료비 좀 해달라고 할까도 했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 저한테 할머니 치료비를 받으려 했다고요? 아니, 할머니가 성화였어. 어떻게든 너라도 찾아서 돈 좀 뜯어내라고. 엄마도 기가 차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결국 내가 안 받아냈잖아. 당신이 받아내고 말고 할 돈이 어딨어? 우리 딸은 고아원에서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자수성가한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솔직히 잘 살았어도 찾으러 올 생각 없었잖아요. 뭐? 잘 살고 있을 때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행여 그 아줌마랑 헤어지고 잘 살았다고 해도 안 찾으러 왔을 것 같은데요. 순간 아빠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오늘에 이룬 건 맞으니까. 그것 봐. 그렇지? 솔직히 너랑 키운 거로 따지면 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보니까 둘이 사이 좋은가 보네. 그럼 나랑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네. 그렇지? 아빠가 10밤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잘 살겠다고. 아빠가 내가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할 만큼 잘 살 거라고.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네요. 아빠가 날 버린 걸 후회할 만큼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진 기분이 드는 걸 보니. 그래, 네가 성공했다. 나 부러워. 너랑 네 엄마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끼고 싶고 후회되고 부럽고 그래. 내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두 사람한테 다 잘할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 웃는 거 보니 마음이 풀렸구나. 아빠가 미안해. 그때는 아빠가 절이 없었어. 아니에요, 아빠. 역시 넌 내 딸이야. 네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날 받아주는 거지?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지금도 철이 없어요. 뭐? 아직도 스스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철이 없었다니요. 지금도 철 없으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럴 거면 날 왜 찾아온 건데? 전 찾으려고 한 적 없어요. 엄마가 찾은 거지. 뭐? 엄마, 아빠 찾으면 무슨 말 하려고 했어? 할 말 다 했으면 가자. 아, 맞다. 잠깐만. 엄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흰색 봉투를 아빠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아빠는 땅에 떨어진 봉투를 주섬주섬 주우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혹시 돈이야? 역시 당신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한 거지? 그렇지? 열어봐. 아빠는 봉투를 주섬주섬 열어보더니 기함했습니다. 당신? 이걸 아직 갖고 있었어? 당신이랑 이혼해주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썼던 각서. 공준까지 받았던 거 기억나지?
아빠는 멍하니 엄마를 봤고 저는 뭔가 싶어서 각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혼을 받아주는 대신 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풍족하게 잘 키워줄 것을 약속하셨었네요. 만약 약속을 못 지킬 경우는 엄마한테 양육권을 주고 친권도 포기하기로 돼 있었고요. 맞아. 내가 약속을 받았었거든. 내 자식은 제대로 키워달라고. 하지만 못하겠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당신이 우리 딸 안부를 알고 있을까봐 찾아왔어. 내가 알고 있으면 뭐? 어머니 치료비 달라고 찾아갈 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당신은 어차피 친권 없는 거야. 여보. 징그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리고 나 미국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꽤 오래 만났고 같이 살아.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애인 있었어? 결혼 안 했다며? 결혼만 안 한 거지. 내 가장 친밀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해. 뭐야. 난 엄마가 여태 혼자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자식 두고 온 여자가 무슨 연애가 하고 싶었겠어? 근데 일하다가 만났어. 고백을 거절했는데도 일편단심으로 내 옆에 있더라고. 그런 남자인데 어떻게 외면만 해? 그럼 엄마,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우리 애들이 화동할게. 아이, 몰라. 부끄럽다. 우리 둘을 보던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굳이 나를 찾아와서 염장을 지르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은 나랑 내 딸을 버렸는데? 아빠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 정도로 끝내주면 감사해야지.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싶었어.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내 딸 앞에도 내 앞에도 얼쩡거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이 각서 공증받은 거니까 잘 기억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내 딸에 대한 친권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 차에 태우셨어요.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나 속이 다 후련해. 완전 좋지. 기념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매일 기억하고 싶진 않다. 그건 나도 그래. 얼른 가자. 다들 기다리겠어. 어? 우리 남편 문자 왔네? 다 같이 고기 파티 하자는데? 한우 사온다고. 어머, 우리 사위. 진짜 센스 있네. 얼른 가자.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부럽게 보고 있는데 아빠를 두고 후련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우 파티를 했어요. 남편이 좋은 고기를 많이도 사왔더라고요. 회포를 풀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로소 과거가 과거로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만간 엄마가 미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랑 애들도 같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요즘 저는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고요. 이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이고 제약회사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합니다. 제 일의 성격상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총각이던 시절 연애를 해도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생일에도 우리 기념일에도 출장을 가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또 출장을 간다는 거야? 미안해. 그런데 회사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거절할 구실이나 명분이 없어. 자기야 늘 그렇지 뭐.
그런데 있잖아. 본인은 이미 결혼한 느낌이 들어.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자기는 어찌 보면 애인도 결혼도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회사와 일과 결혼한 사람이 무슨 또 다른 결혼이 필요하겠어?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그건 너무 억지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응?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디 가봤자 사람이나 많고 자리는 없지. 우리는 한풀 꺾인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제대로 데이트하자. 어때?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사람 많고 자리 없는 맛에 그런 날 돌아다니는 거지.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무슨 맛으로 데이트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일 해외 출장 잤다고 너도 다 이해하고 우리 만난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자기를 사랑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치다. 더는 못하겠어. 조금만 나를 더 이해해주면 안 돼? 미안해. 목 빠지게 남자친구 기다리는 게 일상인 연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말고 자기는 좀 더 이해심 있는 여자를 만나. 늘 그런 식으로 저희 길지 않은 연애는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흔이 거의 다 되어가도록 저는 결혼하지 못하고 싱글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박대리 어디로 떠나? 집콕 갈 겁니다. 회사 일로 툭하면 해외 출장이라 비행기 타는 일도 물리고요. 하긴 한 달의 절반을 외국서 지내니까 어디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은 마음 없을 수도 있겠다. 예, 방콕하면서 밀린 드라마 보고 배달 음식 먹으며 한 3kg쯤 살찌는 게 이번 휴가 목표예요. 이제 무지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리 행복해 보이는 휴가 방법은 아닌데? 여자친구는 안 만나? 여자친구가 있어야 만나죠. 만나는 여자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 영업팀의 저주 모르세요? 여친이 있어도 한 계절을 넘기기 전에 헤어진다. 제가 그 저주에 단단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 회사가 이런 일에는 정말이지. 산재 처리라도 해줘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럼요. 진짜 산재 처리 좀 안 될까요? 해외로 뺑뺑이 도느라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 생각하면 저 산재 수당 200%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산재 수당까지는 내가 힘이 안 닿고 말이지. 괜찮은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만나볼래? 휴가 기간에요? 저 소개팅 시켜주시는 겁니까? 그래. 아무리 방콕하기로 마음먹었다지만 휴가 내내 집에만 있는 건 너무 꿀꿀하잖아. 그 아가씨도 아나요? 뭘 말이야? 제가 해외 영업직이라 한 달에 절반은 한국에 없다는 거야. 알아? 그런데 그 아가씨는 그 점이 좋다는데? 아니, 왜요? 자꾸 볼 수 없는 남자친구가 좋은 여자도 있나요? 프리랜서고 재택으로 번역 일도 하고 글도 쓰는 아가씨라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군. 한 달에 절반 정도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된 연애를 할 수 있는 남자면 자기는 오케이라는데? 그 말 들으니까 왠지 그 아가씨가 보기도 전에 확 끌리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혹시 알아? 방콕하기로 했던 휴가가 내일이 핑크빛으로 물들지? 선배님 말씀 믿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멋진 마인드를 지닌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전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직장 선배에게 허리를 푹 수그리고 폴더 인사까지 했더랍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 해외에 나가 있다는 저의 조건이 되려 좋다는 그 아가씨에게 왠지 만나기도 전부터 호감이 느껴지는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김 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에 관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던가요?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 솔직히 그 한마디가 딱 마음에 박히고 와닿더군요. 무슨 말씀이었길래요? 한 달에 절반 정도 해외에 나가 있는 남자친구가 되려 좋다는 그 말이요. 제가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정해진 시간마다 매일 퇴근해서 날마다 데이트를 원하는 남자친구랑
밸런스가 잘 안 맞았던 경험이 많아서. 툭하면 해외로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혼자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럴 때 일감을 몰아서 하면 되죠. 어차피 전 프리랜서라 일의 양을 조절하는 시기는 제가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남들보다 빈도수가 적은 데이트나 한 주나 열흘이 미뤄진 생일기념 식사. 뭐 그런 게 괜찮으신가요? 전 상관없어요. 시간이란 건 융통성 있게 사정에 맞게 굴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주 씨랑 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왜요? 제가 그쪽의 잦은 출장을 이해해준다고 해서요? 네. 전 매번 그 문제로 오래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럼 대신에 제가 작업할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지환 씨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선주 씨가 일로 바쁠 때는 선주 씨 옆에서 일하는 거 구경하죠, 뭐. 선주 씨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주면서요. 제가 그러면 성 가실까요? 아니요. 제가 늘 상상하던 이상형의 연애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 서로 느낌 오는 것 같은데. 밀당 같은 거 뜸들이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오늘부터 일이라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저나 지환 씨나 또 바빠지면 금세 시간 부족해지는 사람들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일이래요.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난 첫날 사귀기로 약속하고 불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회사 일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길게 출장을 가도 큰 불평 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올해 출장 가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대신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일, 자기가 출장 갔을 때 해치우는 재미도 있어. 자기랑 나랑 천생연분 같다. 그치? 참, 내가 자기 잘 기다리는 여자라서 그래?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선주 너를 만나고 나서 제일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미루지 말고 올해 결혼하는 거 어때? 프로포즈를 자기가 하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선수를 뺏긴 느낌인데. 왜? 억울해? 나 성격 급한 거 알면서 타이밍 보고 이때다 싶으면 기회 포착했어야지. 아, 미안해. 그런데 정말 나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 자꾸 출장 가는 건 또 차원이 다를 수 있는데. 괜찮아, 지원 씨. 난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번역도 하고 글도 쓰면서 잘 지낼 자신 있어. 그런데 뭐야? 내가 잘 기다리는 여자라서 내가 좋다는 거야? 아니야. 물론 그런 점도 좋지만 그건 선주 씨가 좋은 이유의 100분의 1도 안 돼. 그럼 나머지 내가 좋은 99%는 뭔데? 대답이 너무 단순할 텐데. 그래도 어디 한번 해봐. 당신 진심을 듣고 싶으니까. 당신이 예쁘니까. 선주 씨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예뻐. 어디 하나 미운 데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저와 아내는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점 같은 것도 잘 통해서 아내나 저나 평생의 동반자를 참 잘 만났구나. 그런 얘기를 서로 자주 할 정도였죠. 여보, 우리 아이는 더도 말고 딱 둘만 낳자. 어때? 둘씩이나? 당신은 툭하면 해외 출장 가는 사람인데 나보고 혼자 집에서 독박 육아하라고? 당신은 이렇게나 날 모른다.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는데 당신을 독박 육아나 시킬 사람으로 보여 내가? 당신 일이 해외 출장이 잦으니까 하는 소리죠. 우리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 남자 직원들 육아휴지가 얼마나 자유로운데. 당신 출산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 돌진할 때까지 난 논스톱으로 쭉 출산휴가 쓸 생각인데? 자기는 그렇게 아빠가 되고 싶어? 내가 좀 구식인진 몰라도 아니 나이가 들어서인가? 공원이나 야외에 가끔 유모차 끌고 나온 아빠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아무튼 당신 특이해. 남자들 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생각해보면 난 20대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나의 인생 최종 골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최근에 하게 된 결심이야.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다고? 당신 만나고 연애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은 하게 됐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나도 오늘부터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야. 정말? 꿈이란 게 그렇게 순식간에 생기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꿈은 내 꿈이고 당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면 뭐든지 나도 해주고 싶으니까. 아,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 당신 같은 아내 만나서. 선주야,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아, 역시 사랑은 상대 행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네. 당신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여보는 말도 참 잘해요. 누가 작가 아니랄까봐. 근데 여보, 미세 계획 세웠으면 우리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실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좋을 거 없잖아요. 안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여보. 아내와는 그렇게 이세 계획까지 세우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했던가요? 마냥 장밋빛일 것 같았던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어느 날부터인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신혼생활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내의 우울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부터였어요. 아, 당신 요새 통 잠을 못 자던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 별건 아니고 내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래.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활비 더 넉넉하게 줄 테니까 당분간만이라도 당신 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좀 예민해 보였기로서니 일을 줄이라니 그게 할 소리야? 아, 난 그저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해? 당신 다니는 회사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은 집에서 하는 일이라 무서워 보여? 아니,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그렇잖아. 갑자기 나한테 일을 줄이라니. 내가 프리랜서로서 이만큼이라도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냔 말이야. 아, 미안해, 여보.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당신이 요즘 부쩍 피곤해 보여서 걱정한다는 소리가 그만. 됐어. 사무직으로 들어가 영업일 뛰는 당신이 내가 하는 일에 관해 뭘 알겠어?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무리 빈정이 상했게로서니. 그 말은 좀 아니다. 왜? 당신을 무시하니까 기분 나빠? 내일 무시하면서 함부로 일 줄이라 마라. 먼저 한 건 당신이야. 자기야, 나 우리가 이세 계획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당신이 무리하거나 과로하지 않았으면 해서 한 소리야. 뭐? 이세 계획? 임신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거야? 그래,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건. 안 낳을 것도 아니고 이왕 아이 낳기로 한 거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엄마 아빠 되자고. 아니야? 그건 그랬지.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말끝을 흐리며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아내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담 주거나 압박하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알았어. 오해 안 할게. 듣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기운내, 여보. 일이란 것도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지. 당신은 가만 보면 글이 잘 안 풀릴 때 날카로워지곤 하더라. 그건 인정. 미안했어, 오늘.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뭐.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내가 퇴근길에 전화할 테니까 그리로 나와. 처음 몇 번은 그저 아내의 예민한 성정과 직업 탓에 글이 잘 안 풀리는 스트레스로 짜증을 좀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의 그 히스테리와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당신 아직도 안 자고 뭐해?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아유, 잠이 안 오면 나를 깨우지 그랬어. 내가 잠 안 오는 걸 당신 깨워서 뭐하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하니? 당신이나 나나 서로 잠이 안 올 때 같이 동네 밤 산책하고 그러잖아. 적당히 잠 안 올 때 얘기지. 오늘은 잠이 들려면 이 알코올의 기운이 꼭 필요한 날이야. 그럼 나랑 같이 마시자. 나도 잔 가지고 올게. 제발 좀. 나 좀 혼자 있게 해주면 안 돼? 왜 또 갑자기 짜증이니? 아무리 결혼해서 우리가 부부라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야. 당신은 왜 집에서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그냥 못 두고 보냐고. 혼자 마시고 싶음. 그러고 싶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화를 내? 일일이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말해야 알아? 얼굴빛 보면 눈빛 보면 딱 답 나오는 순간 없냐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회사에서 하도 상사들 눈치 보느라 집에서 와이프 눈치까지 일일이 봐야 한다는 거 미처 생각 못했네. 결국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래, 어쩌면 당신이 눈치가 둔한 편이 100배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몰라. 일일이 당신한테 다 설명하면서 하는 거 이제 너무 피곤해. 나 좀 나갔다 올게. 당신이랑 집에 있으려니 숨이 막히다. 부부싸움 끝에 혼자서 밤 외출을 나가버리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새벽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내였어요. 이 시간까지 대체 혼자서 어딜 다녀오는 거야? 마음이 답답해서 좀 걸었어. 심야 영화도 한 편 봤고. 집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니? 내가 애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그 빌어먹을 놈의 혼자만의 시간. 하긴 애초에 당신이란 여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나같이 해외로 자꾸 놔두는 남자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그렇잖아. 처음엔 날 사랑해서 날 이해해서 당신이 더 일도 조율하면서 내 사이클에 맞추는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천성에 맞는 여자야. 고마워. 나 생겨먹은 걸 그렇게 한 큐에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당신이 결론 내렸으니 우리 답은 하나네. 일주일 내로 짐 싸서 나갈게. 우리 더 같이 살 이유가 없어. 이혼해. 당신은 이혼이라는 말 참 쉽기도 한다. 난 우리가 자꾸 다퉈도 그런 말 나오지 않는데 일단 별거하면서 우리 거치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하자. 아니, 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 서로 지지부진 시간 끄느니 그냥 이혼해. 다들 그러더라. 이혼의 예행 연습이 별거라고. 쓸데없이 예행 연습하느라 시간 끌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어? 시간 낭비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도 있는 법이야. 이혼을 결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나와 있기 싫다니 일단 별거해. 따로 살면서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부탁이야! 반복되는 싸움 끝에 아내와 저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었고 아내의 우울증과 히스테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상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라고 자부하던 저였기에 심적으로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와이프랑 깨가 쏟아지더니만 갑자기 웬 별거야? 그러게 말이다. 살다 보니까 없던 성격 차이도 생기는 게 결혼이더라. 너 자꾸 해외로 도는 거 힘들다 그러디? 그것 때문은 아니야. 애초에 내가 일하는 패턴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여자였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야? 너희 부부 성격도 잘 맞고 그리 서로 사이가 좋더니만. 나도 갑자기 아내가 변한 게 이해가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갖자고 하면서 아내랑 이세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오나하던 재수씨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는 거야? 어느 날부턴가
없던 불면증에 우울증에 히스테리까지. 나랑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면 집에서 거의 일만 하던 사람인데 외출도 부쩍 잦아지고 연락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알지.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네 와이프 바람난 건 아니지? 뭐?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여자는 아니거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네 와이프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행동 패턴이 여자들 딱 바람났을 때 하는 행동이라서. 여자를 그렇게 잘하는 너는 왜 여태 혼자냐? 남의 집 가정사에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자식, 발끈 얼끈도 뭐냐?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한 소리구만. 아무리 친구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이 자식. 거참. 야, 딱 보니까 아직도 재수 씨한테 애정이 뚝뚝 흘러 넘치네. 그럴 거면 뭐하러 피곤하게 별거하고 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네가 재수 씨한테 가면 될 거 아니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자식아. 여러 가지로 심경이 복잡하고 심란하던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일정을 보고 있는데 저는 미처 출장을 마치지도 못하고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형, 지금 거기 어디야? 네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나 지금 러시아 쪽에 출장 나와 있다. 형, 거기가 어디건 지금 당장 귀국해. 그게 무슨 소리냐? 출장 와서 아직 일도 다 못 마쳤는데? 형, 엄마가 돌아가셨어, 형. 뭐라고? 엄마가 갑자기 왜? 엄마가 예전부터 심근경색 앓으셨잖아. 한 3년 전부터 악화돼서 우리 몰래 작년에 수술 받으셨나 봐, 엄마가. 우리한테 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대체 왜? 우리 걱정한다고 그냥 이모랑 둘이서 수술하셨나 봐. 형,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곧바로 귀국했고 슬픔과 황망함 속에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충격을 먹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수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일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너도 알다시피 나랑 그 사람 요즘 이혼 얘기 오가면서 별거 중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별거 중인 거잖아. 오면이 아직까진 우리 집안 며느리고 형 와이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사실 전화를 여러 통 해봤는데 무슨 일인지 전화 자체가 잘 안 되네. 형수님 참 너무하네. 형이랑 사이가 요즘 멀어졌다고 해도 생전 엄마랑 사이도 좋은 고부간이었으면서. 그러게 말이다. 엄마랑 그 사람 잘 지내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형수님 사람 됨됨이가 너무 안 이울시다네. 별거만 하면서 서로 시간 끄느니. 이참에 정리해, 형. 이혼을 해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엔 얼굴을 비추는데 이건 너무 매너도 없고 의리도 없는 행동 아니냐고. 동생의 타박에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장례식장에 방문한 동네 지인으로부터 저는 또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빈소까지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그쪽 어머니 안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와야지. 저희 엄마가 가평으로 내려가시기 전까진 두 분이 한 동네에서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셨죠. 그러게 말이야. 어머님 가평 내려가실 때 제일 서운했던 게 나지. 어머님이랑 살던 집에서 와이프랑 신혼살림 시작한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통 와이프는 집에서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네, 친정에 일이 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아내와 별거 중인데 요즘 집에 아내가 안 보인다고
아내 안부를 묻는 동네 아주머니의 질문에 전 당황해서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쪽 어머님 돌아가시던 날 자기 집에 오다가 쓰러지셨잖아. 네. 전날 저랑 엄마랑 통화했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반찬 두고 가신다고 했거든요. 에휴, 세상에. 아들네외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그렇게 쓰러지신 거구만. 참, 듣는 내가 다 속상하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날 자기 와이프가 밤늦게 집에 왔었어. 그거 알아? 네? 우리 와이프가요? 그래. 자기 어머니랑 자기 와이프랑 도란도란 얘기까지 하는 걸 내가 봤어. 아주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날 마침 그쪽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날 마주쳤거든. 아들네 왜 집에 오시냐 인사하고 내가 집에 들렀었지. 그날 날이 꾸물꾸물해서 파전을 여러 장 부쳤는데 좀 나눠 먹으려고. 아, 예, 그러셨어요? 며느리랑 같이 얘기하길래 그날 고부간에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 혼자 돌아가셨다는 거 보면 그날 그쪽 와이프는 또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뭐 그랬을 겁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뭐 사정이 있나 보네. 이것저것 캐물으려던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주머니.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엄마는 제가 사는 집에 와서 집 청소도 하시고 반찬을 놓아두고 가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그런 이유로 저희 집에서 돌아가신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를 보러 별거 중인 아내가 방문을 했었다니 의아하기 짝이 없었죠. 게다가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 자체가 두절인 아내였습니다. 뭔가 너무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르고 문을 쾅쾅 여러 번 두드려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선주씨, 안에 있어? 전화도 안 되고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봐, 얼른!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웃 사람 시끄러운 생각도 좀 하셔야죠. 제가 아내가 사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자 앞집 남자가 나와 항의를 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결국 경찰관을 불러 아내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내 집 문을 딴 순간 봐서는 안 될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요? 아내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반송장 같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지고 거의 뼈밖에 없어 보이는 몸을 하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웬 낯선 여자가 아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당신 몰골이 왜 이래?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다 빠졌어? 당신 무슨 일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사모님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한다고요. 수술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야? 사실은 그게...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엄마의 부고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바닥에 철푸덕 쓰러져 오열하는 아내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던 날 엄마 보러 집에 왔었다면서? 그날 무슨 얘기했어? 그리고 내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은 거야? 엄마 장례식에는 당신이 왔어야지. 아무리 나와 별거 중이라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 말을 차마 잊지 못하고 서럽게 오열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날 시어머님 뵙고 오고 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새벽녘에 수술실 들어가서 5시간 가까이 수술받고 회복실에서 겨우 정신 차리신 거고요.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 어디 아파? 아파서 몰골이 이 지경이 된 거냐고. 나 자궁암이야. 수술 날짜 잡혀 있었는데 그날 마침 심하게 하혈하는 바람에 수술을 앞당겨서 했고 어머님 돌아가시던 날 하필 내가 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아무 연락 받을 수가 없었어. 뭐라고? 당신이 암이라고? 왜 내게 여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데 다른 암도 아니고 자궁암. 여자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암이었고 나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몸이 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나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숨기니?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미안해. 나도 다른 누구보다 당신한테 말하고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 인생의 꿈의 아빠가 되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당신 잡고 있다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당신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 있는 성격 차이니 운운하며 나에게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다 밝혀졌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그즘 처음 자궁암 선고 받았어. 암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 드러내야 한다는 소견 들었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 듣고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여보,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은 가족이기 전에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야. 여자로서 사형 선고, 더 이상 엄마가 될 수도 없는 몸이 되어서 당신에게 그런 사실을 이실직고할 수 있겠어? 그래. 당신 입장 생각해보니 이해는 간다. 그래도 선주야, 이건 아니야. 내가 아이 낳자고 너랑 결혼한 것 같니? 너 그렇게 바보야? 결혼의 목적이 부모가 되는 거, 그것도 사실이긴 하잖아. 게다가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은 남자라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당신 발목 잡고 싶지가 않았어. 됐다. 네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날 밀어냈던 거라면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다시 내게 돌아와. 아니야, 지은 씨. 나 당신에게 돌아갈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상관없다는데. 아이 같은 거 없으면 그만이라고.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만 말귀를 알아먹어? 당신 마음이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 정말 당신에게 못 돌아가. 대체 그게 뭔 말이야. 선주야, 아이 그래 있으면 좋겠지. 네 말처럼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나야. 그거 인정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너야. 선주 너 없이는 아빠가 되는 것도 그 뭣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당신이 그런 마음이더라도 아이를 낳아줄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당신 아내로 당신 곁을 지킬 염치가 나는 없어. 무엇보다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원하던 사람인지 나는 아니까. 당신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세상이 두 쪽 나도 당신은 나 못 떠나. 당신 바짓가랑이 붙들고서라도 난 당신 안 보낸다고. 알아들었어? 여보 제발 나 그냥 보내줘. 건강한 여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그러고 재미나게 살아. 응?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랬지. 당신 어디까지 나 화나게 만들 셈이니? 아이도 못 낳고 몸도 아픈 나 같은 여자 당신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어. 부탁이야. 제발 좀 미련한 소리 좀 그만해. 잦은 해외 출장에 툭하면 야근,
평범하고 일상적인 데이트 자주 해주지도 못하고 툭하면 혼자 있게 만드는 게 특기인 나 같은 남자. 아무 불평 없이 기꺼이 기다려주는 여자 당신밖에 없어. 여보, 그건 내일의 사이클이 당신에게 맞추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야. 날 사랑해서기도 하잖아. 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화도 안 난다며.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당신이 분명 그랬잖아. 여보.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내 인생에서 제일로 필요한 건 선주 너지. 아이가 아니야. 전 오열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포옹 끝에 아내는 겨우 울음을 멈추더군요. 당신 없이 혼자 지내는 동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은 암투병하느라 살이 쭉 빠졌지만 난 당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이 빠졌다고. 나 헬스케진 거 안 보여? 보여. 당신 너무 수척해졌어.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장례식도 못 갔으니 내가 저지른 불효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그때 당신 대수술 받고 있었는데 어떡하니? 연락이 닿았더라도 장례식 올 수 없었던 건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자. 응? 미안해. 내가 정말 다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그런 일 때문에 갑자기 없던 우울증에 불면증 생긴 것도 못 알아보고. 내가 세상 바보 천치고 등신이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보.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고 불어 저를 밀어내려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상한 억측과 오해처럼 아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생기거나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살던 신혼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아침 먹어. 당신 출근할 시간 한참 지났는데 뭐 하는 거야? 시계 잘못 본 거 아니야? 지금 나가도 한참 지각이야. 아니야. 나 시계 잘못 본 거 아니고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항상 이맘때 시즌이면 회사 일 제일 바쁠 때잖아. 여보, 나 회사에 휴직계 냈어. 휴직계를? 갑자기 왜? 당신이 아프잖아. 여태 혼자서 암투병하게 한 것도 미안한데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 혼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보, 말도 안 돼. 휴직에 당장 도로 물러. 알다시피 나 간병 있었잖아. 그게 당신 성에 안 차면 친정언니나 엄마한테 부탁해도 돼. 내가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 여태 안 한 거니까. 선주야, 넌 그게 문제야. 왜 아프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안 하니? 장모님이랑 처형한테도 내가 다 말할 거고 옆에서 병간호는 앞으로 내가 해줄 거니까 그리 알아. 여보, 그래도 휴직까지 내고 날 간호하다니.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빨리 나. 나 복직시키고 싶으면 빨리 암 와치하라고. 여보, 제발 부탁이야. 휴직은 무르자, 응?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야. 아니, 내 결정은 변함없어. 당신 항암 치료하고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내가 곁에서 간호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도망갈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여보. 우지 마. 우리 얼른 아침 먹자.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 재료 다 넣고 내가 오믈렛 만들었어. 계란도 다 유기농이고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얼른 먹자, 여보.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저의 결정에 고맙고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1년 정도 휴직을 하면서
아내 곁에서 지극정성 간호한 결과 아내는 결국 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주조 관찰만 꾸준히 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호자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내 병간호한다고 휴직까지 하시는 분은 못 봤는데 같은 남편 입장으로 참 많이 보고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음 나 이렇게 빨리 암 완치 못했을 거야. 아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는 길.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시원하고 행복하던지요. 여보, 이제 당신 얼른 복직해. 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당신 내조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알았어. 당신 건강해졌다니까 내가 이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보, 고마워. 그런데 그 제안 아직도 생각 중이야? 아이 입양하는 거 말이야? 당신은 정말 그러고 싶어? 응, 당신만 좋다면.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당신이고 나 역시 암투병하면서 삶의 고비 같은 걸 넘기다 보니까 살면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 그럼 우리 당신 닮은 예쁜 공주님 한 명 입양하자.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주면서 잘 키워보자. 난 당신 닮은 남자아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지점인데?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하나? 아내와 저는 입양을 고민하던 시기부터 보육원 아동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며 어린 아기들을 보호하는 센터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아기를 케어하는 봉사를 했었죠. 직접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이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간접 육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육아는 실존이고 현실이라는데 당신 자신 있어? 당신하고 같이 하면 난 뭐든지. 어머님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선택 지지하셨을까? 아마 그러셨을 거야. 엄마는 당신도 좋아했고 우리가 부부로 백년해로 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던 분이었으니까. 그날 그렇게 돌아가실 줄 정말 몰랐어. 지금도 장례식장을 내가 지키지도 못했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께 면목이 없어. 당신 그때 암으로 수술 받았는데 방법이 있어?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어머님 심근경색이 악화된 줄도 모르고 난 그날도 어머니 무슨 약 드세요 여쭤봤더니 그냥 감기약이라고 하시더라고. 재수술 받는 걸 자식들한테 비밀로 하고 이모랑만 병원 가셨더라고. 나랑 정훈이가 걱정한다고. 엄마도 참 숨길 걸 숨기셔야지. 그러게. 당신이랑 서방님 걱정한다고 그러신 거지 뭐. 그러고 보면 본인 아픈 거 가족들한테까지 꽁꽁 숨기는 거. 엄마랑 당신 똑 닮았네? 뭐라고? 엄마가 당신을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다. 본인과 쏙 빼닮은 여자가 당신이라서. 마지막으로 뵀던 날 어머님께서 우리 별거하는 거 아시고 걱정하는 소리 많이 하셨는데 내가 안심시켜드리는 말을 못했어. 그게 문내 마음에 걸려. 당신 암투병하는 거 꽁꽁 숨기느라 그런 건데 어쩌겠어?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엄마도 이제 상황 다 아셨을 거야. 다음 주가 어머님 기일인데 우리 그 전에 어머님 낙골당 한번 다녀오자. 우리 딸도 데리고 가자 그날. 그럴까? 바로 그 전날이 우리 딸 오는 날이니까 그래도 되겠네. 입양 절차를 마무리하고 딸아이를 저희 부부가 맞는 날이 공교롭게도 그 즈음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아내를 쏙 빼닮은 귀여운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아내는 엄마가 쉬고 계시는 납골당에 들렀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엄마, 이 사람 암 안치되어서 이젠 건강하대요. 너무 다행이죠? 제가 아픈 바람에 어머님 장례식도 못 가고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그리고 오늘은 엄마에게 소개시킬 반가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귀여운 아기 보이세요? 엄마 손녀딸이에요. 이름은 아직 못 지었는데 어머님 이름 따서 지을까 봐요. 엄마, 이제 이 사람이랑 저랑 별거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귀여운 딸도 입양해서 선주랑 저랑 열심히 잘 키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무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살아생전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이랑 싸우지도 않고 평생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게요, 어머님. 다음 주 기일인데 이 사람이 엄마 제사상 차릴 거예요. 엄마 좋아하는 음식 많이 차릴 거니까 그날 맛있게 제사밥 잡수러 오세요, 엄마. 품속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서 저와 아내가 번갈아 아기를 얻으며 납골당 공원에 내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있잖아요. 눈이랑 코가 어머님 많이 닮았어요. 신기하네? 처음엔 당신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어? 친손녀가 친할머니 닮는 경우는 많다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참. 당신과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당신이랑 엄마가 얼굴이 많이 닮았잖아. 어머님이랑 목욕탕 가면 모녀지간이란 말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당신도 닮고 엄마도 닮은 거지. 안 그래? 당신 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여보, 우리 이 아이 잘 키워보자.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나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될래. 당신 옆에서. 품속에 귀여운 딸아이를 꼭 안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납골당을 내려오는 길. 저 먼 곳에서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우리 가족을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살아생전 저와 아내가 별거한다고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두셔도 되겠죠? 저와 아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아프다 보니 그걸 숨긴다고 별거를 했었던 거예요. 엄마 알다시피 이 사람이 엄마 성종을 닮아서 자기 아프고 힘든 얘기를 가족들 걱정한다고 안 하는 성미잖아요. 그래도 아내도 건강해지고 또 저희 부부가 바라던 귀여운 딸까지 생겨서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엄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엄마께서 정정하게 우리 곁에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지훈이 네가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 보는 게 내 남은 소원이다. 됐니? 엄마, 근데 내가 자꾸 해외 출장 가고 바쁘다고 여자들이 오래 내 옆에 붙어있질 않네요. 그래도 기다려봐라. 천생연분은 다 따로 있고 네가 하는 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여자가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엄마,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엄마 같은 여자면 오케이인데 어디 엄마 닮은 여자 없을까요? 예끼 이 녀석이 다 늙은 엄마를 놀려.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인데요. 엄마와 그런 농을 주고받던 어느 저녁이 불현듯 생생하게 생각나는 오후였습니다. 엄마, 그날 농담처럼 드렸던 말씀처럼 전 엄마를 많이 닮은 착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아내 품에는 지금 아내와 엄마를 반반 닮은 귀여운 딸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과제는 아내와 딸아이를 행복하게 잘 지키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 곁에서 우리 식구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쓸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엄마, 그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시길요. 가끔 하늘 아래 세상도 내려보면서 저와 아내 딸아이가 사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먼 훗날 엄마 계신 그곳으로 가는 날이 오면 고생했다. 우리 아들 그 정도면 훌륭하게 살았어. 엄마에게 이런 말 듣는 날도 언젠가 오겠죠? 엄마에게 야단 듣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려면 하루하루 파이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는 날 곁을 지켜드리지도 못한 불효자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엄마는 언제나 살아계세요.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살아생전 이 한마디를 왜 엄마께 못 드린 걸까요? 부디 저의 뒤늦은 이 마음속 말을 엄마께 가닿길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